감히 합참의장 사성장군의 딸의 눈을 멀게 해? 비리 행보관이 휘두른 삽자루의 군인 딸이 실명 위기에 처하고 국군 서열 1위 아빠와 장군 삼촌들이 탱크를 몰고 부대를 개박살내는 무자비한 복수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즐겁게 시청하고 계신가요?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인제의 겨울은 유독 빨랐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을지부대 주둔지를 휘감고 돌았다. 강솔 하사는 야전 상해 깃을 여미며 탄약고 외곽 순찰로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군화가 꽁꽁 언 땅을 밟을 때마다 규칙적인 소리가 났다. 김병장. 3초소 경계등이 깜빡거리던데 확인했어? 강솔의 날카로운 지적에 졸고 있던 김병장이 화들짝 놀라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해. 날씨 춥다고 저기 봐주는 거 아니야. 강솔은 단호하게 말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타협을 몰랐다.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었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방패여야 했다. 그것이 아버지 강대산 대장이 어릴 적부터 식탁머리에서 가르쳐준 신념이었다. 물론 이 부대에서 그녀가 합참의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 스스로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꽉 막힌 그녀의 성격을 혐오하는 인간이 있다는 것이었다. 행보관 마석두 상사였다. 그는 부대 뒤편 창고에서 폐급으로 처리된 모포와 전투화 수십 켤레를 민간 업자 트럭에 싣고 있었다. 장부상으로는 소각 처리된 물품들이었다. 이봐 강하사. 융통성 없게 또 여기까지 기어왔어? 마석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강솔 앞을 막아섰다. 그의 입에서는 역한 담배 냄새가 났다. 행보관님. 지금 싣고 있는 물건들 폐기 대장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외부 차량 반출은 불법입니다. 강솔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석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내던지고 군홧발로 비벼 껐다. 야 강솔. 너 임관한 지 얼마나 됐냐? 군대가 학교인 줄 알아? 선배가 하는 일에 눈 감아주는 게 예의야. 불법에 예의는 없습니다. 당장 트럭 멈추십시오. 그리고 대대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강솔이 무전기를 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이게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나. 마석두의 손에 들려있던 굵직한 손전등이 허공을 갈랐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솔의 고개가 돌아갔다. 무전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예상치 못한 가격에 강솔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하지만 마석두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비리가 발각되면 군 생활이 끝장난다는 공포와 새파란 하사가 대든다는 분노가 그를 야수로 만들었다. 어디서 감히 보고를 해? 죽고 싶어? 마석두는 넘어진 강솔의 멱살을 잡고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어둠 속에서 무자비한 폭력이 이어졌다. 강솔은 저항하려 했지만 체급 차이와 기습적인 첫 타격의 충격이 너무 컸다. 눈 똑바로 안 떠? 그 잘난 눈빛 더 해보라고. 마석두의 군화가 강솔의 얼굴을 강타했다. 강솔의 왼쪽 눈에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시야가 붉게 물들더니 이내 암흑으로 변해갔다. 격심한 고통이 머리를 관통했다. 강솔은 신음을 삼키며 바닥을 기었다. 살려달라고 비는 대신 그녀는 떨어진 무전기를 찾으려 손을 더듬었다. 그 모습이 마석두를 더욱 광분하게 만들었다. 독한 년. 그래 어디 끝까지 해봐. 마석두가 주변에 있던 야전 삽자루를 집어들었다. 그가 다시 한번 내리치려는 순간 창고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행보관님. 중대장님 찾으십니다. 마석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삽자루를 던졌다.
바닥에 쓰러진 강솔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왼쪽 눈은 끔찍하게 부어올라 있었다. 재수없게. 마석두는 창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 기다리던 병사에게 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강 하사가 창고 정리하다가 적재된 박스에 깔렸다. 의무대 불러. 나는 중대장님께 보고하고 갈 테니까. 강솔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석두의 목소리를 들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단순히 어두운 창고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빛이 사라지고 있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강솔의 의식이 끊어졌다. 그녀가 다시 눈을 뜬 곳은 국군 양주병원의 응급실이었다. 하지만 눈을 떴다고 생각했을 뿐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십니까? 군의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강솔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국군병원입니다. 안화 골절이 심각하고 시신경 손상이 의심됩니다. 지금 앞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았다. 오른쪽 눈만 희미하게 빛을 감지할 뿐 왼쪽 눈은 완벽한 어둠이었다.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그녀의 소속 부대 대대장이었다. 대대장은 걱정스러운 표정 대신 짜증 섞인 얼굴로 군의관을 밖으로 내보냈다. 강 하사, 정신이 좀 드나? 대대장님, 마석두 상사가. 그만. 조용히 해. 대대장이 강솔의 말을 잘랐다. 너 창고에서 작업하다가 실수로 다친 거야. 알겠어? 마 상사가 널 구해서 병원으로 보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군수품 횡령을 목격했고. 이봐 강하사. 너 군 생활 여기서 끝내고 싶어? 내가 실수로 다쳤다고 하면 공상 처리해서 치료비는 나오게 해주지. 하지만 상관을 모함하면 무고죄의 하극상이야. 우리 부대 곧 감사기간인 거 몰라? 시끄럽게 만들지 마. 대대장은 강솔의 침대 난간을 툭툭 치며 협박조로 말했다. 군의관한테도 헛소리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알았나? 강솔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나왔다. 이것이 그녀가 사랑했던 군대의 민낯이었다. 정의도 원칙도 없는 비겁한 집단. 눈물이 흘러내려 붕대를 적셨다. 대대장이 나가고 병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강솔은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개인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이 깨져 있었지만 작동은 되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을 찡그리며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러보았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딸,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후하고 따뜻한 목소리.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을 통솔하는 합참의장이자 세상에서 그녀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강대산의 목소리였다. 강솔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새어나오는 흐느낌은 어쩔 수 없었다. 솔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아빠. 강솔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 앞이 안 보여.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대기를 찢을 듯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어디냐? 국군. 양주병원. 기다려라. 아빠가 간다. 전화가 끊어졌다.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강대산 대장은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마에 핏대가 터질 듯 꿈틀거렸다. 그는 책상 위에 있는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다. 부관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의장님? 지금 당장 헬기 띄워. 양주병원으로 간다. 예. 갑자기 병원은 무슨 일로? 일정이 없으신. 내 딸이 눈을 다쳤다. 누군가에게 맞아서. 강대산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부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성 장군의 살기는 전장을 지배하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리고 강대산이 옷걸이에 걸린 정모를 집어들며 말했다. 내 동생들한테 연락해. 전원 집합하라고. 지작사령관님과 7군 단장님, 특전 여단장님 말씀이십니까? 그래. 조카가 실명 위기라는데 삼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직위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튀어오라고 해. 알겠습니다. 부관이 허둥지둥 나가자 강대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피투성이가 된 딸의 얼굴만이 아른거렸다.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어떤 놈인지 몰라도 지옥을 보여주마. 강대산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우직근 소리와 함께 그가 잡고 있던 책상 모서리에 나무 장식이 부러져 나갔다. 같은 시각 경기도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강대의 중장은 상황실에서 작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때 긴급 연락을 받은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다. 사령관님, 합참의장님 긴급 호출입니다. 형님이? 무슨 일이야? 전쟁이라도 났나? 그게 따님께서 위독하시답니다. 양주병원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강대해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회의 탁자에 놓인 지휘봉을 집어 던졌다. 회의 중단. 헬기 대기시켜. 경기도 이천 제7기동군단. 강대풍 소장은 훈련장에서 전차 기동을 지휘하고 있었다. 무전을 받은 그는 전차 해치를 열고 고함을 질렀다. 뭐라고? 우리 소리가 다쳐? 어떤 새끼야? 야, 1호차 돌려. 헬기장으로 간다. 경기도 광주 특수전사령부 예하 여단. 강대뢰 준장은 연병장에서 대원들과 함께 구보를 하고 있었다. 전령의 보고를 들은 그는 아무 말 없이 땀에 젖은 상의를 벗어 던지고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사람을 죽일 듯 번득이고 있었다. 차 대기시켜. 최고 속도로 밟는다. 대한민국 국군을 움직이는 4개의 별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강솔이 누워있는 국군 양주병원. 그날 밤 양주병원 상공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날씨가 아니었다. 핏줄을 건드린 자들을 향한 강철 가문의 분노였다. 병원 로비는 조용했다. 당직 사관과 의무병들은 다가올 재앙을 꿈에도 모른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강솔을 협박하고 돌아간 대대장은 관사에서 술을 마시며 자신의 현명한 대처에 만족하고 있었다. 계집애 하나 때문에 진급 막힐 뻔했네. 적당히 구슬리면 조용해지겠지. 그는 몰랐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벌집이 아니라 용의 영린이었다는 것을. 잠시 후 병원 옥상 헬기장에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한 최고 지휘관용 헬기들이 차례로 착륙했다. 어둠 속에서 4명의 사내가 걸어 나왔다. 그들의 어깨에 달린 별의 개수를 모두 합치면 10개였다. 병원장은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듯 뛰쳐나왔다. 의장님, 사령관님, 어쩐 일로? 강대사는 병원장의 인사를 무시하고 차갑게 물었다. 강솔 하사 어디 있나? 네. 강 하사라면 오늘 입원한. 근데 그 환자는 왜? 내 딸이다. 병원장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로비에 있던 모든 간부와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내해. 강대산의 짧은 명령에 병원장은 기어서라도 앞장설 기세로 일어났다.
4명의 장군은 병원 복도를 걸어갔다. 그들이 내뿜는 위압감에 공기조차 무거워지는 듯 했다. 강솔의 병실 앞. 강대사는 잠시 멈칫했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는 듯 했다. 천하의 합참의장이 손을 떨고 있었다. 동생들이 뒤에서 형님의 등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강대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어두운 병실, 침대 위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누워있는 작고 여린 체구의 강솔이 보였다. 인기척을 느낀 강솔이 고개를 돌렸다. 누구세요? 아빠? 그 한마디에 강대산은 무너졌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딸을 끌어안았다. 그래. 아빠 왔다.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오빠. 소리 눈이. 뒤따라 들어온 막내 삼촌 강대래가 강솔의 얼굴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특수전으로 단련된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고였다. 둘째 삼촌 강대풍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가 우리 조카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의 고함 소리가 병원을 뒤흔들었다. 큰 삼촌 강대에는 차가운 표정으로 병원장에게 물었다. 담당 군의관 불러와. 그리고 이 부대 지휘관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집합시켜. 10분 준다. 그 안에 안 오면 타령으로 간주하고 내가 직접 체포하러 간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서웠다. 강솔은 아버지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아빠, 나 억울해.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냥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알아. 안다 내 딸. 아빠가 다 알아. 강대사는 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어느새 말라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 차갑고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동생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들어라. 3명의 장군이 차려 자세로 형님을 바라보았다. 오늘부로 12사단은 없다.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놈들, 그놈들이 속한 부대, 방관한 놈들까지. 강대산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모조리 갈아엎는다. 뼈 조각 하나 남기지 말고 박살내. 명 받들겠습니다. 새 장군의 복창 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인제의 차가운 바람보다 더 매서운 피의 숙청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원도 인제의 산길을 검은색 군용 지프차 한 대가 거칠게 달리고 있었다. 운전병은 식은 땀을 흘리며 핸들을 꽉 쥐었고 뒷좌석에는 대대장 최명한 중령과 중대장 박위선 대위가 타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사건의 원흉인 행보관 마석두 상사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아니 대대장님. 그냥 병원에서 적당히 처리하면 될 일이지 굳이 저희까지 가야 합니까? 밤길도 험한데 말입니다. 마석두가 투덜거렸다. 최명한 중령이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병원장이 직접 전화했어. 보호자가 난동을 부린다잖아. 강하사 그 계집애가 부모한테 징징거린 게 분명해. 가서 합의금이나 좀 쥐어주고 각서 받아와야지. 감사 기간에 시끄러워지면 너나 나나 옷 벗어야 해. 박위선 대위가 비굴하게 맞장구 쳤다. 맞습니다. 계집애가 독해서 문제입니다. 평소에도 융통성 없이 굴더니 기어이 사고를 칩니다. 이번 기회에 현역 부적합 심사로 내보내는 게 낫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온 운명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차 안은 강솔에 대한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 찼다. 그들이 국군 양주병원 정문을 통과할 때까지도 분위기는 변함없었다. 다만 위병소를 통과할 때 최명한 중령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평소라면 한산했을 병원 주차장의 낯익은 안이 있어서는 안 될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질비했기 때문이다. 성판? 저거 사령관님 차 아니야? 옆에는 군단장님 차고. 야, 오늘 무슨 행사 있냐? 글쎄요. 야밤에 무슨 행사를 하겠습니까?
아마 비슷한 차겠죠. 마석두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응급병동으로 향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병원 직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들 같았다. 최명아는 그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당직 간호장교에게 다가갔다. 어이 간호장교. 12사단에서 왔어. 강솔 하사 입원실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거만했다. 간호장교는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최명안의 뒤쪽 엘리베이터 앞을 향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묻는데 대답을 안 해? 귀가 먹었나? 최명안이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다. 그 순간이었다. 복도 끝 VIP 병실 구역에서 굵직한 저음이 울려 퍼졌다. 어떤 놈이 신성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나. 최명안과 마석두가 고개를 돌렸다. 복도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덩치가 산만하고 눈매가 맹수처럼 사나운 남자. 제7기동 군단장 강대풍 소장이었다. 하지만 최명안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강대풍은 전투복 상의를 탈의한 채 국방색 러닝셔츠 바람이었기 때문이다. 아저씨는 뭡니까? 보호자면 조용히 하쇼. 우린 공무 수행 중이니까. 마석두가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삐딱하게 말했다. 강대풍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저씨? 공무 수행? 그래. 이 부대 행보관이다. 댁들이 강하사 가족인가 본데 좋게 말할 때 합의하고 끝냅시다. 걔가 실수해서 다친 걸 가지고 이렇게 일을 키우면 곤란하지. 마석두는 기세등등하게 말을 이었다. 최명안 중령도 거들었다. 제가 이 부대 대대장입니다. 따님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상관을 모함합니까? 자해 공갈도 아니고 말이야. 그때였다.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또 다른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상작전 사령관 강대의 중장, 특전 여단장 강대뢰 준장,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침묵을 두른 채 걸어 나오는 남자 합동참모의장 강대산 대장. 그들은 모두 정복 차림이었다. 어깨 위에서 번쩍이는 은빛 별들이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합의 10개.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권력이 그 좁은 복도에 집결해 있었다. 최명안 중령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힘이 빠졌다. 의장님? 그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마석두는 상황 파악이 덜 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장군들의 얼굴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았다. 이게 무슨... 강대풍 소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마석두의 코앞까지 다가가서 멈췄다. 강대풍의 거친 숨소리가 마석두의 얼굴에 닿았다. 내 놈이냐? 내 조카 눈을 저렇게 만든 놈이. 조카라니요. 대답 안 해. 강대풍의 고함 소리가 병원을 뒤흔들었다. 마석두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오줌을 지린 듯 바지랑이가 축축해졌다. 최명안 중령은 본능적으로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의장님, 사령관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강대산 대장은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조차 없었다. 그저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과 차가운 살이만이 존재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누가 고개를 들라고 했나? 그 한마디에 최명안은 바닥에 이마를 지시겼다. 자해 공갈? 교육을 잘못 시켰다? 강대산이 최명안의 군화를 밟았다. 그래.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지.
내 딸한테 군인은 명예로운 것이라고 상관에게 복종하고 국가에 충성하라고 가르쳤으니까.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있는 줄 알았다면 당장 전역시켰을 거다. 강대산이 발에 힘을 주자 최명안의 발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아, 조용히 해. 내 딸 자고 있다. 강대산의 서슬 퍼런 일깔에 최명안은 비명을 삼키며 끄끄거렸다. 옆에 있던 강대해 중장이 비서실장에게 손짓했다. 헌병대 들어오라고 해. 대기하고 있던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 특수임무대가 로비로 들이닥쳤다. 검은 대테러복을 입은 그들은 순식간에 최명안, 박위선, 마석두를 제압했다. 박위선 대위는 살려달라며 울부짖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대대장님이 시켜서. 행보관이 한 짓입니다. 그 추한 모습에 막내 강대뢰 준장이 혀를 찼다. 군인이라는 놈들이 전우를 팔아? 내 놈들은 군사재판 갈 자격도 없다. 강대산 의장이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이놈들 당장 국방부 영창이 아니라 합참 지하 벙커 조사실로 끌고 가. 기무 사령관한테 내가 직접 신문한다고 전해. 그것은 단순한 구속이 아니었다.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철저한 응징의 예고였다. 마석두는 끌려가면서 강솔의 병실 문을 바라보았다. 열린 문틈으로 붕대를 감은 강솔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대한민국 서열 1위의 딸이었다. 자신이 건드린 존재의 무게를 깨달은 마석두는 공포에 질려 기절했다. 질질 끌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강대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는 뒤에 서 있는 동생들을 돌아보았다. 대해. 넌 여기 남아서 소리 지켜. 대풍이 너는 7군단 병력 대기시켜. 만약 12사단 놈들이 증거 인멸 시도하면 탱크로 밀어버려도 좋다. 형님. 저는요? 막내 강대뢰가 눈을 번뜩이며 물었다. 대뢰. 내 특전사 애들 준비됐지? 이미 헬기 띄웠습니다. 12사단 상공에서 대기 중입니다. 가자. 12사단으로. 내 딸이 흘린 피만큼 그 부대를 붉게 만들어주마. 강대산이 정모를 고쳐 썼다. 아버지의 복수가 아니 장군들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원도 인제 12보병사단 본부. 사단장 김철석 소장은 집무실에서 불안하게 서성거렸다. 대대장 최명안과 연락이 두절되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시간인데 보고가 없었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작전 참모. 대대장 위치 파악됐나? 아닙니다.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 차량 GPS 신호도 병원 근처에서 끊겼습니다. 이런 젠장.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김철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연병장 위로 차가운 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 멀리서 미세한 진동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커지고 명확해졌다. 헬기 소리였다. 한두 대가 아니었다. 대규모 공중 강습 부대가 이동할 때나 들을 법한 굉음이 밤하늘을 찢고 있었다. 야간 비행 훈련이 있었나? 보고받은 거 있어? 사단장이 묻기도 전에 상황병이 비명을 지르듯 보고했다. 사단장님. 레이더에 미확인 비행물체 다수 포착. 피하 식별 신호. 특전사령부입니다. 뭐? 특전사? 쾅. 집무실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강풍과 함께 거대한 탐조등 불빛이 사단 본부 건물을 비췄다. 눈을 뜰 수 없는 강력한 빛이었다. 상공에는 검은색으로 도장된 특수작전 헬기 블랙호크 10여 대가 사단 본부를 포위하듯 호버링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선두에 있는 헬기에서 레펠이 떨어졌다. 검은 베레모를 쓴 특전사 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순식간에 연병장으로 쏟아져 내려왔다. 그들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착지하자마자 사주 경계를 펼치며 본청 입구를 확보했다. 이게 무슨 쿠데타라도 난 건가? 김철석 사단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때 중앙 현관을 통해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위병소도 당직 사령도 감히 제지할 수 없는 위압감. 특전 여단장 강대뢰 준장이었다. 그 뒤로 완전 무장한 특전사 요원들이 따라붙었다. 강대뢰는 사단장실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12사단장 김철석. 강대뢰가 나직하게 이름을 불렀다. 강 여단장?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절차도 없이 이렇게 무력으로. 절차? 내 조카가 내 부하놈들한테 맞아서 눈이 멀었는데 절차가 중요해. 강대뢰가 사단장의 멱살을 잡아 책상 위로 던져버렸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명패와 서류들이 바닥에 뒹굴었다. 이 부대는 지금부터 특전사가 접수한다. 사단 내 모든 통신 차단해. 쥐새끼 한 마리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 강대뢰의 명령에 특전사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통신선이 끊기고 사단 지휘 통제실이 장악되었다. 그리고 몇 분 뒤 더 거대한 존재가 도착했다. 연병장 중앙에 착륙한 VIP용 헬기에서 강대산 합참의장이 내렸다. 그의 등장은 12사단 전체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사단장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 되어 있었다. 의장님. 김철석 사단장은 무릎을 꿇었다. 강대사는 그를 본체 만체하고 곧장 해당 대대 막사로 향했다. 강솔이 근무하던 곳, 그녀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곳으로. 새벽 2시. 잠들어 있던 대대 병력 전원이 연병장에 집합했다. 영하 15도의 혹한이었지만 누구도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연병장을 둘러싼 특전사 대원들의 총구가 그들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대사는 단상에 올라 병사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로 일렁였다. 이 부대에서 강솔 하사가 폭행당하고 군수품 비리를 고발하려다 입막음을 당했다. 알고 있었던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다. 침묵만이 흘렀다. 알고도 침묵했다면 너희도 공범이다. 하지만 용기 내어 말한다면 용서하겠다. 마석두 상사와 대대장의 비리에 대해 증언할 사람 지금 나와라.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때 구석에 서 있던 한 병사가 주먹을 꽉 쥐더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처음 강솔과 순찰을 돌았던 김 병장이었다. 제가 봤습니다. 김 병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 하사님은 항상 저희를 챙겨주셨습니다. 마 상사가 창고에서 물건 빼돌리는 거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창고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마 상사가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못 도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병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의 용기가 기폭제가 되었다. 여기저기서 병사들이 손을 들고 나왔다. 저도 봤습니다. 마 상사가 폐기용 모포를 민간 업자한테 파는 거 봤습니다. 대대장님이 병사들 회식비 횡령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강 하사님 괴롭히지 말라고 건의했는데 묵살당했습니다. 댐이 무너지듯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강대사는 그 처절한 고백들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다. 기록해라. 하나도 빠짐없이. 강대산이 부관에게 지시했다. 그 시각 부대 뒤편 창고에서는 강대풍 7군단장의 지시를 받은 공병대와 헌병 수사관들이 바닥을 뜯어내고 있었다. 마석두가 장부를 숨겨둔 비밀 공간을 찾기 위해서였다. 찾았습니다. 이중장부입니다. 수사관이 먼지투성이 장부를 들고 뛰어왔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마석두와 대대장이 빼돌린 군수품 내역과 뇌물 상납고리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연대장, 심지어 사단 참모부 일부 간부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비리 카르텔이었다. 강 대사는 장부를 넘겨보며 손을 떨었다. 이 더러운 돈 몇 푼 때문에 자신의 딸이 빛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다. 12사단 감찰부는 뭐했나? 헌병대는 놀았어? 강 대산의 호통에 뒤따라온 12사단 감찰참모와 헌병대장이 고개를 숙였다. 직무유기. 너희도 전부 옷 벗을 준비해. 강 대사는 장부를 덮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붉은 태양이 산능선을 넘어오고 있었지만 12사단의 아침은 밝지 않았다. 전군의 지시에 강 대산이 차갑게 명령했다. 12사단 해체 심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간부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구속 수사해. 내 딸의 눈이 회복될 때까지 이 부대의 모든 기능은 정지한다. 그의 선언은 대한민국군 역사상 유례없는 초강수였다. 사단 하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하지만 합참의장에게는 그럴 권한이 있었고 아버지에게는 그럴 명분이 있었다. 상황이 정리될 무렵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강대의 중장이었다. 형님. 소리가 깨어났습니다.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답니다. 강대산의 굳은 얼굴이 처음으로 풀렸다.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천하의 장군이 전화기를 붙들고 울먹였다. 지금 바로 가마. 대뢰 뒷정리 맡긴다.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내. 걱정 마십시오. 아주 탈탈 털어서 뼈만 남겨놓겠습니다. 강대뢰가 살벌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강대산이 다시 헬기에 올랐다. 프로펠러가 돌면서 일으킨 바람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날려보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헬기 창밖으로 보이는 인제의 풍경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강대산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기다려라 소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군대를 만들어서 선물해주마. 그의 헬기가 떠난 자리에는 공포와 후회, 그리고 뒤늦은 정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국군 양주병원 수술실 앞 복도는 침묵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온함이 아닌 폭풍전야의 무거움이었다. 복도 의자에는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 강대산 대장이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붉게 켜진 수술 중 표지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옆에는 지상작전 사령관 강대해 중장이 팔짱을 낀 채 서서 초조하게 바닥을 두드리고 있었고 특전 여단장 강대뢰 준장은 자판기 커피를 뽑아 들고 있었지만 마시지 못하고 종이컵을 구겨버렸다. 7군 단장 강대풍 소장은 복도 끝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어 미치겠다는 듯 안절부절 못했다. 형님, 수술 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집니다. 벌써 4시간째입니다. 강대풍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강대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딸아이가 어릴 적 처음 자전거를 배우다 무릎이 까져 울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도 마음이 찢어졌는데 지금은 눈이다. 세상의 빛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 만약 수술이 잘못된다면 강대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해 이 나라를 뒤집어 놓을지도 몰랐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걸어 나왔다. 마스크를 벗는 의사의 얼굴은 땀범벅이었다. 4명의 장군이 동시에 의사를 향해 다가갔다. 의사는 기가 질려 뒷걸음질 칠 뻔했다. 별 10개가 뿜어내는 기세는 사람을 질식시킬 정도였다. 결과 어떻습니까? 강대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천만다행입니다. 시신경 손상이 심각했지만 기적적으로 연결에 성공했습니다. 안과 골절 부위도 잘 접합되었습니다. 다만 뭐요? 똑바로 말 못해? 성격 급한 강대풍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강대산이 손을 들어 동생을 제지했다. 말씀하십시오.
시력이 회복되더라도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외상이 큽니다. 깨어난 후에 절대적인 안정과 가족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대산이 의사의 두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합참의장의 감사 인사에 의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시각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 3층 조사실. 이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밀실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잿빛 콘크리트 방 안에는 오직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눈을 찌를 듯한 백열등 하나만이 존재했다. 마석두 상사는 의자에 묶인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국군방첩 사령부의 기무사 소속 베테랑 수사관이 앉아 있었다. 수사관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넘기며 볼펜을 딱딱 소리내어 누르고 있었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마석두의 피를 말리고 있었다. 저기요. 수사관님,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마석두가 울먹이며 말했다. 수사관이 서류를 탁 덮으며 마석두를 노려보았다. 시키는 대로 했다? 누가? 대대장이? 네. 맞아요. 최명한 중령님이 다 시킨 겁니다. 횡령한 물건 팔아서 돈 가져오라고 했고 강하사임 막으라고 한 것도 대대장님입니다. 옆방에서는 최명한 중령이 똑같은 자세로 묶여 있었다. 그는 벽을 통해 들려오는 마석두의 목소리에 거품을 물었다. 이 미친 새끼가. 야 마석두. 내가 도박 빚 때문에 돈 필요하다고 먼저 제안했잖아. 수사관님, 저놈 말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부대 운영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시끄러워. 최명한의 앞을 지키고 있던 또 다른 수사관이 책상을 내리쳤다. 너희들이 서로 떠넘기는 건 관심 없어. 어차피 둘 다 군법 최고형을 받게 될 테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야. 수사관이 사진 한 장을 최명한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 사람 알지? 민간 군수업체 태산 무역 대표 조달만. 너희가 빼돌린 물건 다 이쪽으로 흘러들어갔더군. 그리고 이 조달만이라는 자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기철의 처남이고 최명한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걸 어떻게 해? 합참의장님이 지시하셨다. 뿌리까지 뽑으라고. 너희 같은 피라미 몇 마리 잡자고 의장님이 직접 움직이신 줄 알아? 너희 뒤에 숨어있는 몸통들, 그놈들 목을 치려는 거야. 수사관은 싸늘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강솔 하사가 누군지 이제 알았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사 나부랭이 하나 다쳤다고 기무사가 민간업체까지 털고 국회의원 뒷조사를 합니까? 이거 직권남용 아닙니까? 최명한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수사관이 몸을 숙여 최명한의 귓가에 속삭였다. 강솔 하사. 강대산 합참의장님 외동딸이다. 네. 최명한의 사고 회로가 정지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럴 리가. 그 흙수저 하사가. 흙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흙 속에 숨겨둔 거지. 넌 그 다이아몬드의 흠집을 낸 거고. 축하한다 최명한. 넌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멍청한 군인으로 역사에 남을 거다. 최명한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기절했다. 옆방의 마석두는 이미 바지에 실내를 한 채 넋이 나가 있었다. 양주병원 특실. 강솔이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빛이 느껴졌다. 아직 왼쪽 눈은 안대로 가려져 있었지만 오른쪽 눈으로 흐릿하게나마 사람들의 형체가 보였다. 소라. 아빠다. 보이니? 강대산이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아빠. 삼촌들도 왔어? 그래. 다 왔다.
큰 삼촌, 작은 삼촌, 막내 삼촌 다 있어. 강솔의 시야에 4명의 듬직한 그림자가 들어왔다. 언제나 무뚝뚝하고 엄격했던 아버지와 삼촌들이 눈시울을 붉힌 채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걱정만 끼쳐드리고. 강솔의 말에 강대풍 소장이 훌쩍이며 소리쳤다. 그런 말 마라. 내가 뭐가 못나. 1대1로 붙었으면 내가 그 돼지 같은 행복한 놈 반쯤 죽여놨을 텐데 기습당해서 그런 거잖아. 내 조카는 천하무적이다. 강대의 중장이 동생의 등짝을 때리며 조용히 말했다. 소라. 푹 쉬어라. 바깥 일은 잊어버려. 내가 잠든 사이에 우리가 청소를 좀 하고 있다. 청소요? 그래. 아주 대대적인 대청소. 더러운 먼지들이 다시는 날리지 않게 물청소까지 싹 하고 있으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귤이나 까먹어라. 강대뢰 준장이 귤 한 박스를 침대 위에 올려놓으며 해벌쭉 웃었다. 특전사령부에서 사람 죽이는 훈련을 시키던 악마 교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솔은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따뜻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12보병사단 주둔지에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거대한 흙먼지 구름을 보고 경악했다. 그것은 전차 부대였다. 제7기동군단 소속 K2 흑표 전차 30여 대와 K21 장갑차 50여 대가 12사단 정문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선두 지휘 장갑차 위에는 강대풍 군단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정지, 정지. 여기는 12사단 위병소다.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부대 이동은 불허한다. 위병소장이 확성기로 소리쳤지만 강대풍은 코웃음을 쳤다. 밀어버려. 그의 무전 한마디에 선두 전차가 위병소 바리케이드를 종이장처럼 구기고 진입했다. 위병소장은 기겁하며 도망쳤다. 12사단 연병장은 순식간에 7군단 기계화 부대에 의해 점령당했다. 전차들의 포신이 사단 본부 건물을 향해 일제히 돌아갔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무력 시위이자 압도적인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퍼포먼스였다. 강대풍이 장갑차에서 내려 확성기를 잡았다. 12사단 장병들은 들어라. 나는 7군단장 강대풍 중장이다. 현재 이 부대는 감찰 및 수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지금부터 내 허락 없이 움직이는 차량이나 인원은 적으로 간주하고 포격하겠다. 사단 본부 건물 창문마다 겁에 질린 간부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사단장 김철석 소장은 이미 직무 정지를 당해 관사에 연금된 상태였다. 그 시각 부대 뒤편 군수 창고 앞 특전 여단장 강대뢰 준장이 이끄는 특임대가 창고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마석두가 숨겨둔 또 다른 장부와 불법 반출을 기다리는 군수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단장님, 이거 보십시오. 부사관 한 명이 박스를 뜯어 내용을 보여주었다. 전투 식량입니다. 유통기한이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폐기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빼돌려서 낚시터나 캠핑장에 팔아먹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쥐새끼 같은 놈들. 병사들 먹일 밥을 팔아먹어? 강대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창고 쪽으로 달려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기름지게 생긴 중년 남성 태산 무역 대표 조달만이었다. 그는 7군단의 전차들을 보고도 믿는 구석이 있는지 당당하게 걸어왔다. 이보시오들. 남의 사업장에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여기 있는 물건들 다 우리 회사랑 계약된 거야. 손대지 마. 조달만이 소리를 질렀다. 강대뢰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조달만인가?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매형이 국방위 김기철 의원이야.
너희들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당장 철수 안 하면 별 몇 개가 떨어질지 모른다. 조달마는 침을 튀기며 협박했다. 그는 눈앞에 있는 군인이 누구인지,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자신의 돈줄이 끊길까봐 달려온 탐욕스러운 장사치일 뿐이었다. 강대례가 피식 웃었다. 별이 떨어진다. 재미있는 표현이군. 강대례는 조달만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어디 그 대단한 매형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지. 나도 통화 좀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진짜 겁을 상실했네. 좋아, 후회하지 마라. 조달마는 보란듯이 휴대전화를 꺼내 김기철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연결되었다. 매형, 접니다. 지금 12사단 창고에 와 있는데 웬 미친 군인들이 탱크까지 끌고 와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바꿔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조달마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강대뢰에게 전화기를 내밀었다. 받아. 우리 매형이시다. 깍듯이 모셔라. 강대뢰는 전화기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여보세요?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나 국방위 간사 김기철 의원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정당하게 계약한 물건에 손을 대다니 이거 국정감사감인 거 아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거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대뢰는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두 전화기를 맞대어 놓았다. 형님, 김기철 의원 연결됐습니다. 강대뢰냐? 강대뢰의 전화기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김기철 의원의 전화기 너머에서 헉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났다. 김기철 의원, 나 합참의장 강대산이요. 정적이 흘렀다.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조달만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합참의장? 대한민국 군대 대장? 아이고.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의장님 동생분이 현장에 계신 겁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김기철 의원의 목소리가 비굴하게 변했다. 내 딸이 눈을 다쳤소. 당신 처남과 12사단 간부들이 짜고 친 비리 때문에. 네. 따님이요? 조달만이라는 자가 지금 내 동생한테 당신 이름을 팔며 협박을 하더군. 별을 떨어뜨리겠다고. 강대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전화기를 녹여버릴 듯했다. 내 별 4개는 떨어질지 몰라도 당신 국회의원 배지는 확실하게 떨어지게 해주지. 방첩사령부 팀 보냈소. 당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부터 털어볼 생각이니 준비하시오. 의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처남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의장님, 뚝. 전화가 끊어졌다. 강대뢰는 조달만의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군홧발로 밟아 부숴버렸다. 들었지? 너희 매형도 이제 끝이야. 조달만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살려주세요. 제가 다 불겠습니다. 뇌물받은 연대장, 군수참모, 사단장까지 다 적어놓은 비밀 수첩이 있습니다. 제발 저만은. 늦었어. 강대뢰가 손짓하자 헌병들이 달려들어 조달만에게 수갑을 채웠다. 끌고 가. 아주 깊숙한 곳으로. 강대풍 군단장이 전차 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썩은 동아줄 잡고 올라가려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12사단 놈들 오늘 잠은 다 잤다. 그날 오후 12사단 연병장에는 줄줄이 굴비처럼 엮인 간부들이 헌병 호송버스에 태워졌다. 연대장, 대대장, 군수과장, 행보관. 그동안 병사들의 고혈을 빨아먹던 기생충들이었다. 병사들은 생활관 창문에 매달려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통쾌함과 함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와, 진짜 다 잡아가네. 저기 연대장님도 있어. 대박이다. 강 하사님이 합참의장 딸이었다며? 소문 들었냐? 미쳤다. 진짜 만화 주인공 아니냐? 병사들 사이에서 강솔은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다. 일주일 뒤, 국군 양주병원 정원. 강솔은 휠체어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수술 경과가 좋아 한쪽 눈의 안대를 풀었고 나머지 한쪽 눈도 붕대를 얇게 교체했다. 흐릿하지만 세상의 색깔이 돌아오고 있었다. 강 하사님.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강솔이 고개를 돌리자 12사단 그녀의 소대원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김병장을 필두로 10명 남짓한 병사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편지와 과일 바구니, 그리고 서툰 솜씨로 접은 종이약 1000마리가 들려 있었다. 너희들,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군단장님이 특별 외출 허가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 태워주신다고 버스도 보내주셨습니다. 김병장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때 너무 겁쟁이였습니다. 하사님 혼자 싸우시게 해서.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강솔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는 잘못 없어. 군대라는 곳이 원래 계급이 깡패잖아. 너희가 나섰으면 너희도 다쳤을 거야. 나는 괜찮아. 하사님 덕분에 부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쁜 간부들 싹 다 잡혀가고 밥도 엄청 잘 나옵니다. 보급품도 새 걸로 다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사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강솔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병원 로비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속보입니다. 군 납품 비리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12사단 관련 비리에 연루된 김기철 의원을 구속 수감하고 뇌물을 수수한 장교 15명과 부사관 4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진두지휘한 강대산 합참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화면에는 강대산 대장이 단상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왔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단호한 표정이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은 환골탈태할 것입니다. 제 딸의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다시는 군대 내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비리와 폭력을 뿌리 뽑겠습니다. 뉴스를 보던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와, 우리 의장님 멋있다. 강 하사님 아버지가 진짜 짱입니다. 강솔은 화면 속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의 어깨가 오늘따라 더 무거워 보였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다. 그날 저녁, 수도방위 사령부 군사법원 대법정. 이례적으로 공개 재판이 열렸다. 피고석에는 마석두, 최명한, 조달만 등 이번 사건의 주역들이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마석두. 상습 폭행, 군수품 횡령, 특수상해 혐의. 징역 15년. 피고인 최명한. 횡령 방조, 뇌물 수수, 무고 교사 혐의. 징역 12년. 피고인 조달만. 뇌물 공여, 사기, 협박 혐의. 징역 10년. 방청석에 앉아있던 그들의 가족들이 오열했다. 마석두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습니다. 강 하사님께 사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법정 맨 뒤편 모자를 눌러 쓴 4명의 남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대산과 그의 동생들이었다. 형님,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강대뢰가 물었다. 강대산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15년을 살게 해도 내 딸이 겪은 공포는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적어도 다른 누군가의 딸,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막았으니 그걸로 됐다. 그들은 법정을 빠져나왔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강대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소리한테 가자. 퇴원 수속해야지. 예.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강대풍이 신나서 앞장섰다. 강솔의 병실. 짐을 정리하고 있던 강솔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아버지와 삼촌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고 있었다. 집에 가자, 솔아. 강대산이 손을 내밀었다. 강솔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손이었다. 네, 아빠. 집에 가요. 그녀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았다. 왼쪽 눈의 시력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정의로웠다. 강원도 인제의 칼바람은 여전했지만 다가올 봄을 막을 수는 없었다. 강철 가문의 장녀 참군인 강솔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으나 희망으로 매듭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는 그녀가 흘린 피를 거름 삼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녀가 다시 군복을 입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새로운 전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6개월 후, 전라북도 익산 육군부사관학교. 연병장의 흙먼지는 여전했지만 계절은 어느덧 한여름이었다. 찌는 듯한 폭염이 아스팔트를 녹일 기세로 내리쬐고 있었다. 수백 명의 부사관 후보생들이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을 돌고 있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열기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다. 다리가 멈추면 심장도 멈춘다. 걷지 못하는 군인은 죽은 군인이다. 더 빨리 움직인다. 교관의 서늘한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교관 모자를 눌러 쓴 여군 중사. 강솔이었다. 그녀는 12사단 사건 이후 특별 진급과 함께 부사관학교 전술학 교관으로 보직을 옮겼다. 왼쪽 눈의 시력은 안경으로 교정해도 0.3 수준에 그쳤지만 그녀는 그것을 장애라 부르지 않았다. 영광의 상처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녀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교관실의 분위기는 묘하게 냉랭했다. 특히 옆자리의 박철우 상사는 강솔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그는 강솔이 합참의장의 딸이라는 배경 때문에 편한 보직으로 온 것이라 오해하고 있었다. 강 중사. 오늘 오후 각계 전투 훈련 말인데 자네는 빠지는 게 좋지 않겠나? 박철우가 비꼬듯 말했다.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강솔이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하게 대꾸했다. 아니 뭐. 날씨도 덥고. 자네 눈도 성치 않은데 혹시라도 산 타다가 구르면 우리만 곤란해지니까. 의장님 딸 다치게 했다고 또 옷 벗는 사람 나오면 안 되잖아. 박철우는 낄낄거리며 주변 교관들의 동의를 구했다. 몇몇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비웃음을 흘렸다. 강솔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철우를 바라보았다.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을 읽을 수 없어 박철우는 순간 멈칫했다. 박 상사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장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배경으로 군 생활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말은 잘하지. 뺑 믿고 들어온 주제에. 박철우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강솔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오후 2시. 각계 전투 교장. 이곳은 산악 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험난한 코스로 악명 높았다. 후보생들은 이미 오전에 체력을 소진하여 다리가 풀린 상태였다. 박철우 상사가 훈육관으로서 단상에 올랐다. 오늘 훈련은 고지 점령이다. 선착순 1등에게는 포상 휴가증을 준다.
하지만 꼴찌조는 오늘 저녁 밥 없다. 실시. 후보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산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강솔이 앞으로 나섰다. 잠시 주목. 후보생들의 시선이 강솔에게 쏠렸다. 교관이 뒤에서 구경만 하면 너희가 뭘 배우겠나? 나도 같이 뛴다. 나보다 늦게 도착하는 인원은 전원 주말 외출 통제다. 후보생들이 경악했다. 완전 군장을 한 교관이 같이 뛴다니. 박철우가 코웃음을 쳤다. 강중사. 객기 부리지 마. 거기 경사 40도야. 눈도 안 보이면서 민폐 끼치지 말고 내려오지. 내기하실까요, 박 상사님? 제가 1등으로 못 들어오면 오늘 전체 후보생 간식 제가 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1등하면 박 상사님이 사시죠. 좋아. 아주 피박을 쓰게 해주지. 호각 소리와 함께 강솔이 땅을 박차고 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 가까웠다. 시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했지만 그녀는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발바닥에 닿는 흙의 질감, 바람의 방향, 풀잎이 스치는 소리로 지형을 파악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이 있었다. 눈이 안 보이면 귀로 보고 귀가 안 들리면 피부로 느껴라. 군인은 오감으로 싸우는 거다. 강솔은 험한 바위 구간을 망설임 없이 뛰어넘었다. 박철우는 쌍안경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게 말이 돼? 앞이 안 보인다며. 강솔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6개월 전 무력하게 맞기만 했던 창고 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다시는 아버지와 삼촌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지 않으리라.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속도를 높였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강솔은 선두그룹 후보생들보다 5분이나 먼저 고지에 깃발을 꽂았다. 땀으로 젖은 그녀의 전투복에서는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다. 뒤늦게 도착한 후보생들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솔을 경외의 눈빛으로 올려다보았다. 괴물이다. 진짜 전설이 맞았어. 무전기 너머로 박철우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박철우 상사는 약속대로 300명분의 치킨과 피자를 사야 했다. 월급의 절반이 날아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솔은 그가 건넨 피자 한 조각을 베어 물며 웃었다. 잘 먹겠습니다. 상사님. 박철우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강솔에 대한 편견이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시밭길을 헤치고 나아가는 전사였다. 주말이 되어 강솔은 서울 본가로 휴가를 나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앞치마를 두른 거구의 사내가 튀어나왔다. 7군 단장 강대풍 작은아버지였다. 우리 소리 왔냐? 삼촌이 삼계탕 끓여놨다. 다리는 괜찮고? 어디 다친 데 없어? 거실 소파에는 강대산 합참의장이 신문을 보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왔니? 얼굴이 많이 탔구나. 아빠. 그냥 훈련 좀 했어요. 작은아버지는 왜 여기 계세요? 부대는요? 주말이잖아. 조카 보러 오는데 부대가 문제냐? 형님 소리 짐 좀 받아주십시오. 천하의 합참의장에게 짐꾼을 시키는 패기. 강솔은 웃음을 터뜨렸다. 식탁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세 번째 삼촌인 특전 여단장 강대뢰 준장도 젓가락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소라, 너 부사관학교에서 유명하더라. 독종 교관이라고 소문이 자자해. 강대뢰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빠 얼굴에 먹칠하기 싫어서요. 먹칠이라니. 넌 이미 내 자랑이다. 강대산이 닭다리를 뜯어 딸의 밥그릇에 올려주었다. 근데 소라, 다음 달에 과학화 전투훈련단 KCTC 훈련 참가한다며?
너네 학교 교관팀이랑 후보생팀 섞어서 간다던데. 강대의 큰 삼촌 지작사령관이 물었다. 네. 대항군 역할로 참가해요. 상대는 전방 수색대대고요. 강대해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 수색대대장, 꽤나 거만한 놈이지. 육사 수석 졸업에 엘리트 코스만 밟아서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놈이야. 아마 너를 얕볼 거다. 상관없습니다.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니까요. 강솔의 대답에 4명의 장군은 동시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박수를 쳤다. 그래. 그게 우리 강씨 가문이지. 아주 박살을 내버려라.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강솔은 다짐했다. 다가올 훈련에서 자신이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겠노라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투지가 불타올랐다. 강원도 인제군 과학화 전투훈련단.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전과 가까운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레이저 교전 장비를 착용한 병력들이 피 튀기는 가상 전투를 벌이는 곳. 강솔은 부사관학교 혼성소대를 이끄는 소대장 역할을 맡았다. 그녀의 상대는 최전방 21사단 수색대대 3중대였다. 중대장은 강대의 삼촌이 말했던 엘리트 오진성 대위였다. 작전 브리핑 천막 안. 오진성 대위는 지도를 보며 껌을 씹고 있었다. 그는 들어오는 강솔을 힐끗 보더니 앉은 채로 건성으로 경례했다. 아, 강 중사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굳이 이런 험한 훈련에 나오시고. 대단하십니다. 말 속에 가시가 있었다. 몸이 불편하다는 말을 강조하며 비꼬는 태도였다. 전투에 장애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죠. 하, 너무 정색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프로입니다. 후보생들 데리고 소풍 온 기분으로 하시면 다칩니다. 저희가 살살 봐드릴 테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오진성은 비웃음을 흘리며 천막을 나갔다. 강솔의 소대원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저 자식 뭐야? 교관님 무시하는 겁니까? 두고 봐. 내가 저놈 철모에 레이저 쏴서 벌집을 만들어줄 테니까. 강솔은 소대원들을 진정시켰다. 흥분하지 마. 전쟁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저자만의 빈틈을 노린다. 훈련이 시작되었다. 강솔의 소대는 험준한 산악 능선을 타고 우회하는 작전을 폈다. 반면 오진성의 수색 중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화력과 기동력에서 앞선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적 발견. 12시 방향. 교전이 시작되었다. 레이저 감지기의 경고음이 숲속을 채웠다. 오진성의 중대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강솔의 소대를 몰아붙였다. 후보생들은 경험 부족으로 당황하여 하나둘씩 사망 판정을 받았다. 상황 통제실. 대형 화면으로 훈련 상황을 지켜보던 강대풍 7군 단장이 주먹을 꽉 쥐었다. 저 오진성 저놈. 전술이 너무 무식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네. 소리가 밀리겠어. 옆에 있던 통제단장이 눈치를 보며 말했다. 수색대대 전투력이 워낙 강해서 그렇습니다. 객관적 전력 차이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강솔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은 소대원 10명을 데리고 계곡 아래쪽 습지로 숨어들었다. 그곳은 진흙탕과 가시덤불이 우거져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이었다. 교관님, 여기로 가는 게 맞습니까? 발이 푹푹 빠지는데요. 적이 못 올 거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길이다. 나를 따라와. 강솔은 진흙을 얼굴에 발라 위장하고 포복으로 전진했다. 그녀의 왼쪽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오른쪽 눈과 예민해진 청각이 적의 위치를 파악했다. 오진성 대위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잔챙이들 다 처리했나? 강 중사 그 여자는 어디 갔어? 무서워서 도망갔나? 그는 방심하고 지휘소 텐트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려 했다. 경계병들도 긴장을 풀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진흙투성이가 된 강솔이 덤불 속에서 튀어올랐다. 그녀의 총구가 오진성의 가슴을 향했다. 타탕. 전자음과 함께 오진성의 조끼에서 붉은 불빛이 번쩍였다. 사망. 사망. 기계적인 음성이 울려 퍼졌다. 뭐야? 오진성은 소스라치게 놀라 담배를 떨어뜨렸다. 당신, 죽었어. 강솔이 차갑게 말했다. 뒤이어 그녀의 소대원들이 수류탄 모의를 투척하며 지휘소를 급습했다. 지휘관을 잃은 수색 중대는 우왕좌왕하다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통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강대풍 군단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췄다. 봤냐? 봤어? 저게 내 조카야. 진흙 귀신이 따로 없네. 아이고 통쾌해라. 훈련이 끝나고 사후 강평 시간. 오진성 대위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후보생들이 이끄는 오합지졸에게, 그것도 장애가 있는 여군에게 참패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통제단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훈련의 승패는 지휘관의 방심에서 갈렸다. 오진성 대위. 자네는 적을 얕잡아 봤고 강솔 중사는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전장에서는 계급이 아니라 실력이 생사를 가른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오진성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솔이 그에게 다가갔다. 오진성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강솔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위님 부대원들 사격 실력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정중하고 겸손한 태도. 오진성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자신이 얼마나 옹졸했는지 깨달은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솔의 손을 잡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만했습니다. 강 중사님, 아니 강 교관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강솔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승리감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감이었다. 아버지의 딸이 아닌 군인 강솔로서의 존재 증명. 그날 밤 인제 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밝았다. 강솔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떤 적이 와도 싸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의 가장 강력한 삼촌, 인간 병기 강대뢰가 그녀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부사관학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경계 근무를 서는 초병들도 빗소리에 묻혀 졸고 있었다. 새벽 3시. 부대 뒷산 철조망이 소리 없이 절단되었다. 검은색 위장 크림을 바른 5명의 그림자가 영내로 침투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고스트 그 자체였다. 발자국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강대뢰 여단장이 직접 선발한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부사관학교 교관 숙소를 타격하고 주요 임무를 생포하라. 이것은 예고 없는 불시 보안 점검이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강솔이었다. 목표물 확인. 교관 숙소 203호. 팀장이 수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순식간에 건물 벽을 타고 2층 창문으로 접근했다. 강솔은 잠결에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빗소리 사이로 미세하게 유리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직업 군인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그녀는 침대 밑에 숨겨둔 모의 권총 가스총을 손에 쥐고 숨을 죽였다. 창문이 스르르 열리고 검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강솔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누구냐? 탕. 그녀가 가스총을 발사했다. 하지만 침입자는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몸을 비틀어 피했다. 반응 속도 좋군. 침입자가 낮게 은졸였다. 그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강솔의 손목을 낚아챘다.
엄청난 악력이었다. 강솔은 고통을 참고 발로 상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둔탁한 타격음이 났지만 상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솔의 다리를 잡고 바닥으로 매다 꽂았다. 강솔은 낙법을 쳐서 충격을 줄였지만 곧바로 다른 2명의 침입자가 합세했다. 1대 3의 상황. 불가능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강솔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스탠드를 집어 던져 시야를 가리고 의자를 발로 차서 공간을 만들었다. 어둠 속에서의 난투극이 벌어졌다. 숙소 복도가 소란스러워졌다. 뭐야? 무슨 일이야? 박철우 상사를 비롯한 다른 교관들이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복도를 지키고 있던 나머지 특전사 요원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전원 엎드려. 움직이면 쏜다. 교관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실전 같은 살기에 눌려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다. 방 안에서는 강솔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저항하고 있었다. 팀장이 그녀의 목을 조르며 말했다. 포기해라. 넌 죽었다. 강솔의 시야가 흐려졌다. 숨이 막혀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녀는 손을 뒤로 뻗어 허리춤에 있던 비상용 섬광탄 훈련용의 핀을 뽑았다. 같이 죽어. 쾅. 좁은 방 안에서 강력한 섬광과 폭음이 터졌다. 특전사 요원들은 야간 투시경을 끼고 있었기에 충격이 배가 되었다. 으악. 그들이 눈을 감고 괴로워하는 사이 강솔은 창문을 깨고 2층에서 뛰어내렸다. 맨발로 빗속을 질주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연병장의 비상 사이렌이었다. 우웅. 공습 경보가 부사관학교 전체를 깨웠다. 비상. 적 침투. 전 인원 전투 배치. 강솔의 목소리가 방송을 탔다. 팬티 바람에 후보생들과 교관들이 무기를 챙겨 뛰어나왔다. 수백 명의 병력이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오자 아무리 최정의 707 요원들이라 해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결국 특전사팀은 포위되었다. 비가 그치고 날이 밝았다. 연병장 한가운데 포박된 5명의 특전사 요원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헐떡이는 강솔과 뒤늦게 헬기를 타고 도착한 강대뢰 여단장이 서 있었다. 강대뢰는 포박된 부하들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천하의 707이 후보생들한테 잡혀?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네. 팀장이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여단장님. 하지만 강솔 중사 보통이 아닙니다. 섬광탄을 방 안에서 터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자폭하는 줄 알았습니다. 강대뢰가 강솔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멍투성이고 군복은 찢어져 있었다. 발바닥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똑바로 서서 삼촌을 노려보았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단장님? 예고도 없이 실전 같은 테러라니요. 교관들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강대뢰가 다가가 조카의 어깨를 잡았다. 미안하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진짜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그냥 훈련장에서만 잘하는 척하는 건지. 그래서 확인하셨습니까? 강대뢰는 강솔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예전에 여리고 착했던 조카의 눈이 아니었다. 도끼와 살기 그리고 전우를 지키겠다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합격이다. 강대뢰가 씩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이 정도면 어디 내놔도 안 죽겠어. 우리 특전사로 데려오고 싶을 정도다. 그때 저 멀리서 또 다른 헬기가 착륙했다. 강대산 합참의장이었다. 그는 보고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소라. 강대산은 피투성이가 된 딸을 보고 기겁했다. 대뢰, 너 이 자식, 애를 잡으려고 작정을 했냐? 훈련을 하랬지 누가 테러를 하라고 했어.
강대산이 동생의 등짝을 후려갈겼다. 대한민국 군 서열 1위가 일성 장군을 동네 북처럼 두들겨 패는 장면에 묶여있던 특전사 요원들도 둘러선 후보생들도 웃음을 참느라 고역을 치렀다. 아이고 형님, 아픕니다. 다 형님이 시킨 거 아닙니까? 강하게 키우라고. 그래도 정도가 있지. 내 딸 발바닥 피나는 거 안 보여? 강솔은 그 소란스러운 광경을 보며 피식 웃었다. 몸은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상쾌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깨달았다. 아빠, 저 괜찮아요. 그리고 삼촌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강솔의 말에 강대산이 멈췄다. 그는 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한 명의 훌륭한 군인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래.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강대산은 딸을 안아주었다. 비냄새와 흙냄새, 그리고 피냄새가 섞인 딸의 채취가 그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강솔은 독종 교관을 넘어 전설의 여전사로 거듭났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군에 퍼져나갔고 병사들 사이에서 그녀는 존경의 대상이자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국경 너머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다. 단순한 비리나 훈련이 아닌 진짜 전쟁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솔이 서게 될 운명이었다. 강원도 철원 최전방 감시 초소. 겨울의 철원은 지옥보다 차가웠다. 영하 30도의 혹한이 비무장지대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칼날 같은 바람은 초병들의 살을 저며내는 듯했다. 강솔 중사는 이곳 수색대대의 지원팀장 자격으로 와 있었다. 그녀는 과학화 훈련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전방 작전 지원 임무를 자원했다. 새벽 2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솔은 감시 장비 모니터가 아닌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왼쪽 눈은 안경 너머로 희미한 윤광만을 볼 수 있었지만 대신 그녀의 청각은 짐승처럼 예민해져 있었다. 강 중사님, 열 영상 감지기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고라니 몇 마리 지나간 것 빼고는 조용합니다. 상황병이 하품을 참으며 보고했다. 강솔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금소금. 그리고 눈을 밟는 불규칙한 소리. 고라니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숨죽인 사람의 발소리였다. 비상벨 눌러. 강솔이 낮게 말했다. 네. 감지기에는 아무것도 안 잡히는데요. 저기 감지기를 우회하고 있어. 당장 눌러. 이건 훈련이 아니야. 강솔의 고함과 동시에 초소 밖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콰광.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초소의 강화 유리가 박살났다. 적의 휴대용 로켓포 공격이었다. 상황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먼지와 연기 속에서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저 기습이다. 전원 전투 배치. 강솔은 피를 흘리는 상황병을 끌어당겨 구석으로 밀어넣고 무전기를 잡았다. 여기는 305 감시 초소. 적 특수부대 추정 인원 다수 침투. 현재 교전 중. 지원 바람. 반복한다. 지원 바람. 그 시각 서울 합동참모본부 지하 지휘 통제실. 거대한 상황판이 붉게 물들었다. 사이렌 소리가 벙커를 뒤흔들었다. 강대산 의장은 상황판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상황 보고해. 철원 305초소 피격. 적 규모는 1개 소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아군 사상자 다수 발생. 통신이 불안정합니다. 작전 참모의 다급한 보고에 강대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305초소. 바로 딸 강솔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이기 전에 합참의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뒤로 감추고 냉정하게 명령했다. 진돗개 하나 발령. 전방 전 군단 화력 대기시켜. 그리고 인근 항공단의 공격 헬기 출격 명령 내려. 의장님. 305초소의 강솔 중사가. 부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알고 있다. 강대산이 말을 잘랐다. 내 딸이기 전에 군인이다. 사적인 감정으로 작전을 그르치지 않는다. 원칙대로 대응해. 하지만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철원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적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경로로 침투하여 초소를 고립시켰다. 통신선은 끊어졌고 무선마저 방해 전파로 먹통이 되었다. 초소 안에 남은 전투원은 강솔과 부상당한 병사 5명뿐이었다. 적들이 초소 입구까지 접근했다. 수류탄 투척. 강솔은 침착하게 수류탄 핀을 뽑아 던졌다. 폭발음과 함께 적들의 비명이 들렸다. 탄약 챙겨. 우리가 뚫리면 뒤에 있는 본대까지 위험해진다. 목숨 걸고 사수한다. 강솔은 K2 소총을 들고 깨진 창문 틈으로 사격을 개시했다. 그녀의 사격은 정교했다. 소리만으로 적의 위치를 가늠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어둠 속에서 적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적의 화력이 너무 강했다. 벽이 무너져 내리고 천장에 콘크리트 조각이 쏟아졌다. 대장님, 실탄이 떨어져 갑니다. 병사 하나가 울먹이며 외쳤다. 강솔은 탄창을 확인했다. 남은 건 2개. 그녀는 품속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다. 아버지, 그리고 3명의 삼촌과 함께 찍은 사진. 아빠, 삼촌, 저 부끄럽지 않게 싸우다 갈게요. 그녀는 사진을 다시 넣고 마지막 탄창을 끼웠다. 그때였다.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적들의 박격포 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육중하고 훨씬 더 분노에 찬 엔진 소리였다. 무전기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여기는 폭풍 1호. 내 조카 건드리는 놈들은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전차 부대 진입한다. 7군 단장 강대풍 소장이었다. 그는 상부의 정식 출동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형님인 의장의 전방 전군단 화력 대기라는 명령을 즉각 쓸어버려라로 해석하고 흑표 전차 대대를 이끌고 달려온 것이다. 포신 정렬. 305초소 전방 500m. 적 보병 밀집 지역. 스아. 쿠가광. 거대한 전차포가 불을 뿜었다. 초소를 포위하고 있던 적진 한가운데 버섯구름이 피어올랐다. 전장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기동력을 자랑하는 7군단의 전차들이 설원을 짓밟으며 밀고 들어왔다. 적들은 당황하여 대전차 로켓을 발사했지만 흑표 전차의 반응 장갑은 그따위 공격에 흠집조차 나지 않았다. 밀어버려. 밟아버려. 강대풍은 전차 해치 밖으로 몸을 내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지휘관이 아니라 광전사 같았다. 작은아버지. 강솔이 초소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소라. 고개 숙여. 삼촌이 청소 다 할 때까지 나오지 마. 강대풍의 전차가 기관총을 난사하며 적들을 쓸어버렸다. 하지만 적들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산악지형을 이용해 숨어서 저격을 시도했다. 탕! 강대풍의 전차 해치 옆으로 총알이 튀었다. 어디 숨어서 짤짤이질이야. 귀찮게. 그때 밤하늘 위로 검은 그림자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헬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고고도에서 침투하여 낙하산을 펴고 내려오는 공수부대였다. 특수전 사령부 최정예 대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선두의 낙하산줄을 끊고 착지하자마자 단검과 소음기 달린 총으로 적 저격수를 제압하는 사내가 있었다.
특전 여단장 강대뢰 준장이었다. 감히 내 형님들과 조카가 있는 곳에 총질을 해? 강대뢰는 귀신 같은 몸놀림으로 적의 측면을 파고들었다. 그의 대원들은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도간의 쥐로 만들었다. 삼성 장군인 지상작전 사령관 강대해 중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후방 지휘소에서 모든 포병 화력을 철원 지역으로 집중시켰다. 도주로 차단 사격 개시. 북쪽으로 한 발자국도 못 넘어가게 불바다를 만들어. 하늘에서는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고 땅에서는 전차가 포효하고 산속에서는 특전사가 적의 목을 노렸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학살이자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주는 응징이었다. 초소 안에 있던 강솔은 상황이 정리되어 가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린 탓일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옆구리가 뜨거웠다. 전투 중에 파편에 맞은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강 중사님, 피가... 병사가 소리쳤다. 강솔의 시야가 다시 흐려졌다. 이번에는 눈 때문이 아니었다. 과다출혈이었다.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허벅지를 꼬집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병사들, 다 챙겨. 그때 무전기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합참의장 강대산의 목소리였다. 현장 지휘관 보고하라. 상황 종료되었나? 강대풍이 다급하게 대답했다. 상황 종료. 적 전멸. 하지만 형님, 아니 의장님. 소리가 쓰러졌습니다. 지하 벙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대산 의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생명에 지장 있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의무 헬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보냈다. 이미 10분 전에 출발시켰다. 강대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이미 딸이 다쳤을 것을 직감하고 가장 빠른 헬기를 미리 띄워놓았던 것이다. 현장에 헬기가 도착했다. 강대풍과 강대뢰는 들것에 실려가는 조카를 보며 피눈물을 삼켰다. 강솔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삼촌들의 얼굴을 보았다. 삼촌, 나 잘했어? 그래, 잘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했다. 내가 다 막아냈다. 강대뢰가 조카의 피 묻은 손을 잡고 울먹였다. 헬기가 떠오르고 강솔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1년 전에는 폭행 피해자로 실려갔지만 이번에는 전쟁 영웅으로 실려가는 것이었다. 수술실 앞의 풍경은 1년 전과 똑같았다. 4명의 장군이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그때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다면 지금은 숭고한 침묵과 자부심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공존했다. 총알 파편을 제거했고 수혈도 충분히 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강인한 체력 덕분에 금방 회복하실 겁니다. 군의관의 설명에 4명의 장군은 동시에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강대풍이 두 손을 모아 허공에 빌었다. 며칠 뒤 강솔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뉴스는 연일 철원 전투의 승리와 한 여성 부사관의 영웅적인 활약을 보도했다. 그녀가 합참의장의 딸이라는 사실은 보안 사항으로 보도되지 않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전설이 되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강대산 의장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는 정복을 갖춰 입고 있었다.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달려 있었다. 강솔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경례를 하려 했다. 누워 있어라. 강대산이 다가와 딸의 어깨를 눌렀다. 그리고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다. 많이 아팠지? 아닙니다. 견딜만 했습니다. 내가 초소에서 마지막까지 부하들을 지켰다는 보고를 받았다.
탄창이 다 떨어질 때까지 물러서지 않았다고. 강대사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대통령께서 직접 수여하시는 충무무 공훈장이다. 아빠가 대신 가져왔다. 그가 상자를 열자 금빛 훈장이 빛났다. 강대사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환자복 위에 훈장을 달아주었다. 아빠는 합참의장으로서 훌륭한 부하를 두어 자랑스럽다. 그리고 강대산의 목소리가 메었다. 아빠로서 내가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딸의 손등에 이마를 대었다. 차가운 훈장보다 더 뜨거운 아버지의 눈물이 강솔의 손등을 적셨다. 강솔은 아버지의 흰머리가 늘어난 것을 보며 함께 울었다. 아빠, 저 저녁 안 해요. 강솔이 말했다. 알고 있다. 더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아빠처럼 삼촌들처럼 진짜 군인이 될 거예요. 아무도 얕보지 못하는 군대, 병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간부가 될 거예요. 그래. 너라면 할 수 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다. 강솔은 완전히 회복하여 부대로 복귀했다. 그녀는 이제 부사관학교의 전설적인 교관이자 야전에서 검증된 영웅이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은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경례를 붙였다. 어느 주말 강씨 가문의 남자들이 다시 모였다. 강솔의 진급 축하 파티였다. 그녀는 상사로 특진했다. 자, 우리 강 상사의 진급을 위하여. 강대풍이 맥주잔을 높이 들었다. 위하여.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강솔은 베란다로 나와 밤바람을 쐬었다. 멀리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왼쪽 눈을 만져보았다. 시력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녀에게는 세상의 불의를 꿰뚫어보는 마음의 눈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때 아버지 강대산이 다가와 옆에 섰다. 무슨 생각하니? 그냥요. 군인이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후회하지 않니? 평범하게 살았으면 눈도 안 다치고 총 맞을 일도 없었을 텐데. 아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 부하들이 살았고 가족들이 안전했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그게 군인이니까요. 강대사는 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자신보다 더 커버린 딸의 영혼이 느껴졌다. 그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사랑한다. 내 딸. 사랑해요. 아빠.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 별들은 장군들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보다 더 밝고 아름답게 빛났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강철 가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그들이 남긴 뜨거운 피와 정의로운 정신은 오래도록 전설로 남을 것이다. 그녀는 강솔이다. 꺾이지 않는 소나무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서 푸르게 빛날 참군인이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